LHC, 라지 하드론 클라이더, 라지 하드론 클라이더. 현대물리학의 최전선, 이강영 교수. 이 책, 아주 종합적으로 잘 된 책이야. 예.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그 CERN은 뭐냐면 C는 카운실, E는 유로피안, 어, 아, R은 리서치 센터 이런 거죠. N이 맨 뒤에 있어요. 그 누클레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 그러니까 CRN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 이렇게 하고 유럽 그 핵연구소죠. 선이라 그래요. 선이라 그래요. 그래요. 어, 그래요. 도대체 그게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양성자 가속기를 볼 때 양성자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상용 타켓으로 하는데 많은 그 생각들의 스펙트럼이 넓어질 겁니다. 아,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먼저 그 라지 하드론 클라이더 요 책을 상당히 잘 된 책이기 때문에 요런 책은 한 번 읽은 거는 뭐 예, 두 번 보셔야 돼요. 밑줄 긋고 두 번 보고 그래도 한 2-3년 있다가 한 번 더 봐도 되는 책이에요. 뭐 단순하게 이 세계적으로 거대한 이 연구소 장비에 대한 설명도 탁월하 잘 돼 있지만은 이 책이 그 27km 둘레가 27km인 입자 가속기, 양성자 가속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양성자 가속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 날 가는 데도 양성자 가속기입니다. 양성자는 뭐냐 하면 오늘 저녁에 조금 전에 천혜향인가 우리 저 김향수 선생이 자주 보내줘요. 우리 어머니. 그런 거 저 밀감 비슷한 그런 거 먹으면 시큼하잖아요. 시큼할 때 그걸 산도라 그러잖아요. 그 산도가 양성자 농도입니다. 양성자 농도 값에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양성자 농도. 양성자 농도가 많아지는 걸 산성화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는 거는 인체가 산성화되는 거고 인체에서 양성자 농도가 높아가는 거고 세포 레벨에서는 거의 매 시간 단위로 TCA 사이클 돌면 TCA 사이클 한 번 돌면 4개의 양성자가 생겨요. 그 양성자를 빼내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오줌 눈다 그러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일주일 살아요. 한 달 살아요. 소변 안 보면 이틀 살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양성자입니다. 양성자 농도입니다. 우리 소변의 양성자 농도 pH 값이 4.0에서 8.0 사이로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을 많이 해요. 왜 하느냐? 우리 인체가 생리적 반응, 생화학 활동을 하면 끊임없이 양성자를 만들어내요. 그걸 배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곤할 때 소변 놓을 때 편할 때는 다 다릅니다. 그걸 어쨌든 우리가 늙어가는 과정은 양성자 조절이 세포 레벨에서 어려워지는 과정입니다. 그걸 인체의 산성화라 그래요. 두 번째, 토양의 산성화가 있습니다. 옥수수나 뭐 담배나 이런 특용 작물, 어떤 작물들을 계속 심으면 토양의 기력이 떨어진다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토양이 산성화되는 겁니다. 한반도는 상당히 산성 토양입니다. 소나무가 잘 자라고 진달래가 잘 자란 토양은 산성 토양이고 바위산들이 많죠. 인체의 산성화, 토양의 산성화, 그리고 해양의 산성화. 그게 더 뭔데?
양성자 농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성자 가속기를 봐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 제가 10시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양성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근데 그 양성자는 우주 자체입니다. 별은 우주에 있는 저렇게 많은 별들은 70%가 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라지 하드론 클라이드를 했을 때 이 하드론은 구체적으로 양성자를 말합니다. 내하고 상관없어?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늙고 죽고 토양이 항폐화되고 바다가 석화 현상이 일어나고 산호가 죽고 다 바닷물에, 토양에, 인체에 양성자 농도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걸 조절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뒤집으면 생명이든 토양이든 해양이든 항상 적정 수준의 양성자 농도를 과잉이 안 되도록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거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는 양성자 이야기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중성자가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예. 양성자란 이름하고 중성자 이름은 같은 핵자로서 예. SU2 예. 그 대칭 구조에 포섭이 됩니다. 그런데 중성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면 이제 중성자하고 양성자의 변하는 과정, 중성자와 양성자의 변한 과정을 베타 분계라 그러고 그 베타 분계가 우주의 4가지 힘 중에 약한 상호작용입니다. 베타 분계는 J.J.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고 라더포드가 원자핵 구조를 밝혀내고 체드윅이 중성자를 발견하고 이런 모든 계열에서 단연 그리고 압도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팩터는 단 하나입니다. 뭔데?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바뀌고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모든 입자 물리학은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오늘 이 책은 여러분들 뒤에 이제 설명을 쭉 할 거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은 대략 흐름을 다 이해를 하셔야 양성자 가속기에 갔을 때 우리 가는 데는 한 70m짜리요. 요거는 27km짜리요. 이건 원형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게 예. 오케이. 자, 그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우주가 어떻고 인간이 어떻고 궁극의 뭔가를 조금 추구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 이 책 필독서입니다. 자, 그 정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CERN이라는 거, CERN이라는 거 스위스에 있습니다. 프랑스하고 스위스 이렇게 국경지방에 있는데 둘레가 27km, 깊이는 한 100m 밑에 터널이 뚫혀 있습니다. 원형으로. 거기에 가속기가 들어있습니다. 가속기는 뭔데?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충돌기입니다. 입자 충돌기입니다. 네. 근데 입자를 왜 충돌하느냐?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끝나면 입자를 왜 충돌하느냐?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어떤 상자 속에 뭐가 있다 하면 상자를 열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두드려 보죠. 툭툭 두드려 보죠. 우리가 배탈이 나면 내과 의사들한테 가면 어떻게 청진기를 갖다 대보죠. 그럼 꼬르륵 소리 나면 배에 가스가 많이 찼네요. 창자에 가스가 많이 찼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케이. 똑같은 겁니다. 입자 가속기는 뭐 거대한 청진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드려 보는 겁니다. 뭘? 나무 상자를 두드릴 수 있고 드럼통을 두드릴 수 있고 저 드럼통을 두드리면 뭐가 나죠? 여자 리드미컬한 소리가 나죠. 그러면 원자핵을 두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오늘 강의 주제예요. 두드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예.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길을 갈 때 더듬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반사되어 오는 나무 지팡이에서 오는 그 감을 갖고 여러 가지 방향 감각부터 뭐 엄청난 정보를 얻잖아요. 이그젝틀리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양성자를 어떻게 두드릴까요? 두드려 보세요. 양성자 두드려 보세요. 근데 뭘 갖고 두드려? 나무 막대기로? 뭘 갖고 두드려요? 원리는 간단해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다 내려놓았어요. 물리학이 어떻고 뭐 다 내려놓았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오랫동안 해봤는데 소용없어요. 간단해요.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 보면 저 안에 뭐가 있다는 게 뭐 소리로든 진동으로든 뭐 올 거 아닙니까? 그걸 분석하면 저 속에 무슨 구조가 되어 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뭘 갖고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극미의 세계를. 빛으로 두드려? 한번 해보세요. 빛으로 양성자를 두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내가 지난 시간에 고전역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두드린다.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충돌에 대한 뉴턴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왜 어려운 거 아니냐 하면 어렵지 않는데 우리는 접근하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이쪽은 히스토리컬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대략 한 100년에 걸친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자에 대해서 원자는 뭘로 되어 있냐면 원자라는 개념이 구체화되는 과정이 100년 걸렸어요. 오늘 그것만 생각하게 이해하시면 단순한 원자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사이언스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오는가, 그 다음에 인간의 사고 이 전체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달톤, 대략 1803년쯤입니다. 달톤의 먼저 원자설이 시작돼요. 쭉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달톤, 굉장히 중요합니다. 1803년 같으면 나폴레옹 당시입니다. 그런 연도를 빨리 대입해 봐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때는 벌써 볼타 전지가 나와 있어요. 이런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 원자라는 개념으로 가는 과정에서 달톤. 두 번째가 나온 사람이 뭐냐면 J.J. 톰슨입니다. 이 사람의 제자가 7명이 노벨상을 받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라더퍼드, 이 사람의 제자는 11명이 노벨상을 받아요. 요 두 시기를 그냥 대영 제국이라 생각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적으면 체드윅이 나와요. 요거는 1897년, 라더퍼드는 1911년쯤인가 그래요. 체드윅은 중요합니다. 1932년. 예. 그래서 요 라더퍼드에서 요 사람의 조수 비슷하게 잠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닐스 보아예요. 예. 닐스 보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괴팅겐 대학의 자,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이거 모르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괴팅겐 대학의 가우스부터 해갖고 쭉쭉 가다가 누가 나오느냐 하면 막스 보론이 나와요.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보론 밑에 두 명의 탁월한 조수, 한 명은 학생이고 그게 누구냐면 하이젠베르크, 그 다음에 볼프강 파울리 됐죠.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행렬역학, 예.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가 있나 하면 요 계열이 좀 다른데 알아야 될 사람이 이번에
저 대통령이 충반했던 주리 대학, 주리 공대 있죠. 아인슈타인이 있었던 그 대학, 그 대학이 베팅겐 다음으로 중요한 대학입니다. 그 대학의 물리학 교수가 누구냐 하면, 그 대학의 물리 교수가 바로 슈레딩거. 슈레딩거 요쪽 계열의 또 사람, 아인슈타인은 오히려 요쪽입니다. 아인슈타인, 슈레딩거, 그 다음에 더브로이. 예, 요 더브로이하고 슈레딩거는 웨이브, 파동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물질파 소리. 자, 그래서 파동 방정식으로 갑니다. 파동역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H 크사이, E 크사이. 그래서 대략 닐스 보아까지를 뭐라 그러냐 하면 요까지를 닐스 보아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걸 고전 양자론이라 그래요. 양자역학. 그다음 본격적 양자역학은 바로 하이젠베르그하고 슈레딩거가 되고, 그걸 해석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막스 보론이요. 자, 막스 보론은 요 기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강의의 핵심은 크사이 바 크사이. 예. 그래서 이걸 통해 갖고 이 크사이는 E의 I kx 오메가 t 이런 분석인데 이걸 파동이라 그래요. 파동 함수라 그래요. 무슨 파동 함수냐 하면 전자를 기술하는 파동 함수요. 예. 전자든 렙톤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전체가 슈레딩거, 막스 보론, 하이젠베르그, 특히 이거 도표는 내가 닐스 보아하고 요 파란색으로 요렇게 슈레딩거 요 뺏는 요걸 하여튼 요렇게 해 갖고 닐스 보아가 있어 갖고 이 사람 대장입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이걸 코펜하겐이라 그래요. 코펜하겐 해석이라 그래요. 요걸 이제 우리가 대학 교과서에 나오는 요걸 양자역학입니다. 자, 오케이, 빨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하면 연도 꼭 기억하세요. 연도 1932년입니다. 자, 그럼 1932년에 항상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자폭탄 나왔어요? 원자력 발전소 있어요? 없죠. 네. 그럼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달톤,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톰슨, 라드퍼드, 체드윅, 요까지. 달톤은 그냥 이 원자가 당구공이다. 네. 전기, 중성, 당구공. 이렇게 됩니다. 톰슨은 바로 전자를 발견했어요. 라드퍼드는 원자 핵을 발견했어요. 자, 원자 핵은 대략 1페르미 이렇게 썼습니다. 10의 마이너스 15성메터라 그래요. 그러면 전자는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이게 10만 배나 커요. 10의 4성, 10의 5성. 그러면 원자의 크기는 얼마죠? 10의 마이너스 15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하면 10의 마이너스 10성쯤 돼요. 예, 10의 마이너스 10성. 예.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올림픽 경기장의 가운데에 당구공이 하나 있다면 둘레, 한 1km 떠진 둘레의 스탠드에 콩알 하나 돌아가는 게 전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은 진공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걸 이제 라더퍼드가 뭘 했느냐? 코아에 단단한 핵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핵이 뭘로 되어 있는가는 미스터리한 거야. 자, 요 이제 지난번까지 요까지 따라왔으니까 요 빨리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때까지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거는 체드윅이 나도 1911년 연도 1897년 체드윅은 1932년 중성자가 발견했어요. 요건 지금 잊어버렸어요. 이걸 지금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1925년도까지 대부분 인류는 원자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 그때까지 원자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질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질소 같으면 몇 번입니까? 7번이죠. 그럼 7번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알죠? 양성자 몇 개요? 7개. 지금 중성자 7개. 전자 7개로 되어 있는 게 질소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나 보세요. 요 점이 제가 공부를 해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걸 이해하면 이게 사람들이 진짜 헷갈렸겠구나. 아, 라더포드가 원자핵을 발견했긴 했는데 이게 원자핵이 도대체 뭔지를 몰랐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플러스 전기를 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고 된 거는. 그 다음에 요거 돌아가는 전자의 대략 2000배 정도 무겁다는 거 알아요. 2000배 무거워요. 알고 있는 정보는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라더포드까지도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이 질소 원자핵은 양성자 7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No, 아닙니다. 양성자 14개로 되어 있다 생각했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예. 지금 양성자 14개면 몇 번이요? 14번. 실리콘 아닌가? 13번이 알루미늄이죠. 예. 예를 들면. 그럼 그쯤 되는데 이 질소인데 질소가 양성자 14개고 그럼 전자는 어디에 있는가? 잘 따라서야 돼요. 전자를 지금 들으면 되게 황당해요. 전자가 이 안에 들어있다 생각한 거예요. 다시 그래 줄게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원자핵을 1925년도까지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원자핵이 있고 전자는 뭐 이제 닐스 보아가 이쪽에 돌아간다는 걸 이제 어느 정도 했죠. 닐스 보아 모델. 예. 돌아가는데 이거는 별도로 이건 놔두고 이건 따라오시면 안 돼요. 원자핵이 도대체 뭔가를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여기에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가 예를 들면 질소 같으면 지금 중학생도 알지 7개잖아요. 양성자가. 그렇지 않고 양성자가 14개로 생각했어요. 그럼 양성자가 14개면 플러스 14잖아요. 그러면 전기 중화를 시키려면 이 바깥에 전자가 7개 있으니까네. 그리고 요 안에다 전자가 7개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 들으면 황당해요. 기겁할 일이죠.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한 거예요. 원자핵을.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풀려요. 그때 다시 들어가면. 그러면 질량수는 지금은 중성자 플러스 양성자인데 그때는 중성자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중성자 목을 양성자가 다 한 거예요. 양성자로 돼 있다 본 거예요. 중성자를 몰랐으니까네. 그래서 질량이 2배 돼요. 그래서 질소 같으면 양성자 14개로 돼 있다 그랬은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14죠. 전기량으로. 그러면 전자가 14개 있어줘야 돼요. 근데 그 중에 14개 전자 중에 예, 이렇게 그냥 생각해 보세요. 7개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바깥에 7개 돈다 해도 되잖아요. 그럼 전기 중성이 됐죠. 소리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지금 빨리 하다. 이 바깥에는 잊어버렸어. 어려워요, 이거. 바깥에 잊어버리고, 어, 어, 어. 그렇지. 7개, 지금 봐, 이렇게 아니요. 요 7개, 전자가 7개라는 개념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7개 전자가 이 안에 들어있다 생각한 거야. 그럼 이 안에, 핵자 안에 입자가 몇 개냐 하면 양성자 14개, 전자 7개, 21개 돼요. 홀수입니다. 요거는 어려운 이론인데 홀수 같으면 이 스핀에 관한 문제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지식으로도 이건 좀 헷갈렸어요. 어쨌든 1925년도까지 원자 핵 안에 전자가 들어있다 생각한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원자 핵에는 중성자, 양성자가 있고 전자는 바깥에 궤도를 돌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원자 핵 안에 양성자와 전자가 같이 들어있다. 왜? 중성자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질량은 비교하면서 쟀거든요. 질량 관계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성자 역할을 할 만한 질량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꼭 훈련해 보셔야 돼요. 이거 간단한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반대로 해보세요. 양성자 지금처럼 질소에 양성자가 7개밖에 없다고 하고 중성자가 없다 생각하면 질량이 반밖에 안 될 거 아니냐. 이거 꼭 따라오셔야 돼요. 요걸 여러분들 할 때까지 오히려 진도 나가면 안 돼요. 각자가 스스로 1920년도 이전에 과학자들이 전 인류가 원자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체득하셔야만이 이 가속기까지 가는데 이 모든 게 장님 더듬는 그 이상으로 참으로 어려운 문제였구나. 우리는 지금 토탈로 다 된 걸 통째로 보니까는 이거 원래 이래 알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100년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는 무지하게 많은 그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 이야기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원자핵이 있으면 원자핵 안에 중성자, 양성자로 돼 있다. 초등학교 다 아는 이야기죠. 전자는 바깥에 돈다. 근데 1925년까지는 그 세계적 천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전자로 돼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저 원자의 질량이 있잖아요. 그럼 질량은 그때 재할 수가 있었는데 그 질량 값은 B 값을 알고 있었으니까네. 근데 그때 중성자란 가장 핵심이 중성자란 걸 몰랐어요.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네. 그러면 양성자만 갖고 질량을 충당하려면 양성자 개수가 배가 돼야 돼요. 따라오셨나요? 또 반복해 줄게요. 다시 말하면 자, 질소 원자가 여러 가지 비례 관계로 봤을 때 수소 원자의 무게에 14배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중성자라는 개념이 없고 14배를 채우려면 양성자를 14개 집어넣어야 돼요. 따라오셨나요? 그리고 또 원자는 전기가 중성이 돼야 되니까 14개 그걸 맞아. 이제 14개를 전하를 중화하고 있어 14개 전자가 있어야 되고 14개 전자 중에 7개를 원자 핵속에 집어넣고 7개를 바깥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그럼 원자가 전기 중성이잖아요.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공부는 반드시 본인이 이해를 해야 돼. 여기서 자꾸 실패했기 때문에 과학이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질량이란 개념, 전하량이란 개념, 독립된 개념입니다. 질량이라는 개념하고 전하량이라는 개념이 원자 핵 속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먼저 질량만 따지면 질소라는 원자는 수소의 질량의 14배라는 거예요. 전자는 2000분의 1 질량이니까 일단 무시해도 돼요. 그러면 무조건 양성자밖에 없다면 수소 무게의 14배니까 수소가 양성자 하나니까 질소는 양성자 14개가 돼야 돼요. 그럼 질량 해결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전하량을 해결해야 돼요. 원자는 전기가 중성이니까 질소 원자도 전기가 중성이요. 그럼 질소 원자가 전자가 7개를 하면 아니지 그때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양성자가 14개이기 때문에 전자도 14개가 돼야 돼요. 그럼 돼요. No problem. 뭐 너무 간단한 이야기야.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다른 측정을 해보고 문제가 해봤더니 이제 황당한 결과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아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부림을 치다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빨리 할게요. 이 과정 굉장히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속기가 뭔지 알아요. 가속기로 가는 길은 100년 걸린 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달톤, 빨리. 달톤, 톰슨, 라드퍼드, 체드윅. 그래서 요 오기 전 요까지 중성자 없어. 이 사람이 중성자를 발견한 거예요. 1932년.
요 해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까지는 원자 핵에 양성자하고 양성자밖에 없다 생각. 양성자하고 전자밖에 없다 이 생각한 거예요. 요렇게 이게 되게 지금 보면 되게 황당한 개념이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네, 또 물론 궤도에 전자가 돌아요. 이거는 이제 닐스 보아의 원자 모형에서 나오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인류는 빨리 하고 이야기할게요. 중요한 거. 요때까지 자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우리 이렇게 그림 다 보셨죠? 초등학생 때 보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이 모델. 이걸 이제 봤을 때 이제 이게 전자가 돌아가고 이게 원자 핵입니다. 이렇게 된 이 모델에서 맨 처음에 톰슨이 발견한 거는 전자였어요. 됐죠? 그러면 이 전자가 하는 거는 전자기력, 전자기력이요. 됐죠? 이 전자력이 뭘 만들어주느냐 하면 우리의 세포를 만들어줘요. 다시 말해 생명 현상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지구의 강물. 그러니까 지구 이야기, 그 다음에 생명 이야기는 90%가 전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양성자가 들어가긴 해요. 일단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는 뭘 담당했나 하면 전자기력. 이 전자기력은 바로 원자를 만들어줬어요. 원자하고 분자를 만들어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여기에 양성자가 있다 합시다. 플러스 양성자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말은 전자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당기는 이게 전자기력이잖아요. 이 전자력이 어려서 전자가 원운동을 하니까 원자가 됐죠. 그래서 바로 전자력을 원자로 만들어줬어요. 오케이, 됐죠?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알게 된 게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핵을 이제 공략하는 거예요. 핵. 그러면 핵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나드포드입니다. 핵.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톰슨은 전자. 이걸 완전히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밖에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핵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빨리 하겠습니다. 핵을 안다는 거는 저 그때까지 핵은 이 안에 양성자로 되어 있다는 알았죠. 중성에 두 문제 치고 양성되어 있는데 자, 어텐션 중요합니다.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전기는 밀어내잖아요, 서로가. 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주머니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래서 벌써 요때 당시에 사람들이 핵력이라는 개념에 도달합니다. 쏘리, 이거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핵력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간단히 도달한 게 아닙니다. 네, 요 과정을 이해하시다. 핵력을 몰랐어요. 핵력이 뭔지 모르고 핵의 단단한 코어에 원자 핵에 무슨 힘이 있을 거라, 에너지가 있을 거라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접근했나 하면 전부 다 우연한 일로 일어납니다. 자,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는 불란스 과학자도 필요해요. 누구냐 하면 불란스 과학자의 베커레, 그 다음에 그 전에 누가 있냐면 렌트켄, 이 사람 독일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베커렐, 그 다음 누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는 퀴리 부인. 예. 요 세 사람이 특히 베커렐하고 퀴리가 렌트켄. 자, 렌트켄은 뭐냐 하면 이렇게 자기 손가락에 반지 찍혔잖아요. 손가락 빼가 나왔던 그 X선 쓰는 거예요. 이 X선, 그 베커렐은 뭐냐 하면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이걸 뭐라 그러면 역청이라 그래요. 자, 우라늄 알죠? 어이 무서워라. 235, 238 이게 방사선 동위원소입니다. 방사능을 떼요. 오케이. 자, 방사능이란 말을 오늘 단숨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방사능은 지금 가장 정확한 데피니션이 뭐냐 하면 방사능이 여러분들 방사능 피폭 되면 안 되잖아요. 공중지.